촛불 집회의 주 무대가 됐던 시청 앞 서울광장. 우리나라 역사를 전공하는 박찬승 교수는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촛불 집회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저는 촛불 집회를 바라보면서 110년 전 1898년에 있었던 만민공동회가 연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은 여러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10년) 전 만민공동회는 서울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종각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의 만민공동회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만 명 정도까지 종각 일대에서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고, 또 당시 집회가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1898년 3월 10일자 독립신문. 오후 2시에 종로에서 연설회가 있다고 알리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연설회가 만민공동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침략, 또 러시아의 어떤 요구, 이런 것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제 거부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 만민공동회거든요. 110년 전 당시 서울 한양의 인구는 많아야 25만 명. 구름처럼 모인 많은 백성들의 목소리는 아관파천 이후 고종을 압박하던 러시아에게도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거절해라.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뜻을 고종에게 전달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만민공동회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되죠. 이때 바로 이제 이승만이 최초로 이제 공식적인 이런 활동에서 뭐 연사로 나서기도 하고, 그 대표로 정부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는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독립협회와 이 만민공동회가 생각했던 것이 실현됐다, 이렇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만민공동회 성공 이후 백성들은 수시로 모여 토론회를 열었고, 10월 29일에는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 관민공동회에서는 당시에 천대받던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고 인민을 편하게 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민공동회로 일종의 뭐 발전을 했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 독립협회가 뭐 중추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은 원래 그 전직 관료들, 고급 관료들이 일종의 대기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개편을 해서 이제 의회와 같은 성격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 그들이 생각했던 의회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의회는 아니고, 이제 왕이 임명하는, 황제가 임명하는 그 의회죠. 서재필, 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던 윤치호 전기는 그 당시 관민공동회의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추원으로 밀고 들어가 중추원을 붙잡고 입헌 정치를 펼치면 되었다. 하지만 익명의 괴문서가 밤사이에 독립문 벽에 붙여지면서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왕실이 퇴폐하고 국가의 일이 곤두박질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필할 신하도 없고 관리들도 제배만 불리며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만민이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면 민심이 천심이니 백성을 다스림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주장하는 듯한 이 익명서는 당시 고종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화제는커녕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당시에 개화파나 그 독립협회 회원들이 정면으로 내걸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입헌군주제를 정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군주권을 제한하는 제한군주제 정도의 선에서 타협을 하고자 했지만 고종은 이것도 역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98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만민공동회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나온 공화제 논란으로 인해 그해 12월 강제 해산을 맞았습니다. 네, 하나, 둘, 드디어 원병을 하셨군요. 원병을 기초승 가잘씨는 보고 봐야 알리라.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KBS 대하 드라마 대왕 세종에 출연하고 있는 김상경 씨는 요즘 1년 가까이 연기해온 세종대왕 역할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지금 초기의 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드라마가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신하들의 도전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왕권을 가진 게 아니고 조선시대의 초반에 어떤 왕권이 만들어질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연기할 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게 왕 역할을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도전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괜히 저놈이 나한테 감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왕국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백성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군인 세종대왕도 초법적인 존재라는 점에서는 다른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정권이라는 게 왕이 수기를 하고 물론 대신들하고 뭐 상의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왕의 입김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의 주권이 이처럼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된 군주 국가가 아닌 나라를 일반적으로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대 서구에서 말하는 공화국은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군주국을 지탱해온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서, 인류가 경험한 질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서가 신분 질서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쌍놈의 자식이니까 쌍놈이고 노예 자식이니까 노예라고 규정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자유와 평등, 천부인권이라든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든지 이런 그 이념을 통하여 그것을 물리치고 태어난 게 근대 공화국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군주국을 극복한 근대 서구의 역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왕정은 일제라는 외세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취재진은 독립기념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견된 대동단결 선언문입니다. 1917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14명이 작성했습니다.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곧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이니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
융이 황제인 순종이 삼보, 즉 토지와 국민, 주권을 포기했으니 이를 국민들이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17년에 이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 왕조와의 결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지금 배경이 중국 상하이 뒷골목의 주택가. 100년 전 중국으로 건너온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이고 아직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이 남아 있습니다.出生就在这里呀。我妈妈就住在这，我那个外公也住在这里，就韩国人住到这里来住过的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20세기 초는 중국에서도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대한 제국이 망한 1년 뒤인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제국이 망하고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들어선 것입니다. 这个时候呢，就是随着辛亥革命成功之后呢，中国呢是建立了中华民国。这个时候呢，很多的韩国知识呢都到中国要争取开展争取祖国独立的独立运动。这些人呢在中国呢，他们肯定会受到中国革命的影响，因为。 中国呢推翻了有几千年的封建制，建立了民国。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계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1911년에 중국의 신해혁명, 또 1917년에 그 러시아 혁명, 그리고 1918년에 독일 혁명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나 독일 혁명, 또 중국 혁명은 다 제정 국가가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고 새로운 그런 공화주의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세계의 대세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당시 대중들 가운데 특히 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화제 국가를 하나의 시대의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1운동 이후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된 이유도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지금의 헌법 1조도 1919년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헌장 1조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한제국에서 그 제자를 민자로 바꾸는 것이지요. 제를 민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진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1919년 6월 14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이승만 박사는 영국 국왕과 이탈리아 국왕, 프랑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919년 4월 23일에) 대한민국이 완벽한 체제를 갖춘 자치공화국이 됐음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로 추대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자신을 프레지던트, 즉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반으로 추대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희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디에서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임시정부가 없습니다. 결국 이 편지들은 내각제로 구상됐던 임시정부의 체제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승만이 미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날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제 임시정부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승만이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한 기록은 만민공동회가 열렸던 1898년 뿐입니다. 1899년 정치사건에 연루돼 7년간 옥살이를 한 뒤 1904년 석방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국내에서의 활동 경력이 그다지 화려하다고 볼 수 없는 이승만이 15년 뒤 어떻게 새로운 공화국을 이끌 지도자로 부각된 것일까?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 서른 살의 젊은 이승만이 미국을 찾은 100여 년 전부터 뉴욕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1905년 8월 4일) 청년 이승만은 다른 한국인 한 명과 함께 뉴욕 외곽에 있는 이 저택을 찾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집입니다. This room was Theodore Roosevelt's library or study, and it's where he worked every day. One of the important things about Sagamore Hill is that it was the first time the White House operation had been moved from Washington, D.C. So we say this was the first summer White House. And Roosevelt operated this way during his whole presidency from 1902 to 1908. 이곳에서 이승만은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발행된 뉴욕타임즈는 한국인들 대통령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었다. 그들은 태프트 장관의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다. 두 한국인은 대통령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그들이 가져온 청원서를 주의 깊게 읽었지만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서를 접수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여덟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캐롤 카메론 쇼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녔고 한국 역사에도 관심이 깊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출판부를 통해 외세에 의한 조선 독립의 파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게 쇼 씨의 설명입니다. Theodore was suddenl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downfall of Korea because he began to develop an inordinate attachment to the Japanese culture and character because he read the book Bushido. 그렇다면 왜 이승만을 만난 것일까? Yes, Roosevelt agreed to meet with him at Sagamore because it was unofficial. Roosevelt could pretend
that he was sympathetic with Korea. He could pretend that we are looking after Korea's interest. 이승만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태프트 장관이 보내온 전문. This is what was in that telegram, which is very rarely in any book.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이른바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고 그 속사정을 보고한 전문입니다. Third, in regard to the Korean question, Count Katsur observed that Korea, being the direct cause of our war with Russia, 전쟁 이후에도 독립국가로 남을 경우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 아무 조약이나 맺어 국제 분쟁을 일으키는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all right,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is Korea exists. It's Korea's existence that caused the problem. 루즈벨트와의 만남을 통해 조선은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행적이 먼 조선 땅까지 전해지면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통하는 인물로 이승만의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열강의 힘도 필요한데 특히 그 미국이 최강대국인데 미국의 힘을 의존하고 또 미국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미국과 관계가 있는 분.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가 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을 지도자로 추대하지 않았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발표됐던 필라델피아. (3.1운동이) 열린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는 제1차 한인회의가 열렸습니다. 독립신문을 만든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가 주도한 회의였습니다. 1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사흘간 회의를 한 뒤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회의였지만 독립 이후 미래의 문제까지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장소에서 한국의 앞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정치를 하기 위한 구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제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나. 한인회의의 회의록입니다. 이 기록 중에는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일종의 결의문이 들어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형태의 정부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한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뽑자는 이런 구상은 30년 뒤인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체제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정치체제가 거기서 발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산이 막혀 뭣이 나요 물이 막혀 뭣이 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북한에서 여전히 옛날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사용하던 1948년. 북한은 인민군을 창설하고 헌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독자정부 수립 준비를 마쳤고 남한도 첫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은 조선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를 기록할 날입니다. 이날 이번 투표 등록자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에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의 결과 이승만 박사가 조선 최초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공리를 정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 후 3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 멸망 후 38년 만에 이 땅에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수립됐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의 만세가 터져나왔지만 처음 경험하는 공화국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시조선군이 일제 망하고 일제가 다시 연합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면서 우리에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그냥 말하자면 어찌 보면 그냥 주어진 것, 무임승차한 이런 격이어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획득한 근대 공화국의 그 정신이나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일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할 헌법은 한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1956년 1월 30일) 아침 서울 시내에서 6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시 육군 특무대장인 김창룡 소장이 출근길에 저격을 당해 피살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특무대장의 죽음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50년 전 특무대에서 작성한 이 사건의 수사 기록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서울 원효로 거리에 지프차 한 대가 나타나서 출근하던 김창룡 소장의 지프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길을 막고 있던 지프차에서 군인 2명이 내려 김창룡 소장이 타고 있던 지프차의 문을 열고 권총 6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다시 지프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허태영 대령 등 군인 4명이 붙잡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나온 수많은 군 안팎의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쩐 일인지 흐지부지 넘어가 이 사건의 배후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원한이라기보다는
전행에 대한 반대,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군내 파벌 내부의 이제 파벌 갈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군부 통제 방식에 이제 폭발한 경우죠. 김창룡은 반공 활동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며 36의 젊은 나이에 특무대장이 된 뒤에는 군 밖의 정치적인 사건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집권자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들, 때로는,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또 집권을 해나가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보면은 특무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체는 이제 제도를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국의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라는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무대를 초법적 권력기구로 만든 것도, 종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도 법이 정한 공화국의 대통령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 같은 존재였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동양 학문과 서양 학문을 다 겸비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우월감이란 건, 그건 그 선민의식이란 건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아마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우연히 촬영된 이 화면은 그 이후 다가올 역사의 질곡을 예고하는 듯 보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통치기간과 비슷한 18년 5개월의 장기 집권도 막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앙정보부의 수장이 왜 대통령을 쐈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박정희가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 같이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유신 정권의 독재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신을 말하자면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말 맞거나 유신의 심장을 쏜 겁니다. 1961년 무력으로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정권의 정통성 문제는 경제로 풀어나갔습니다. 정부는 여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굶기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6, 70년대의 고도 성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철강 생산량 세계 4위, 영업이익률 세계 1위. 포스코는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철강 회사입니다. 하지만 40년 전인 1968년 포항제철을 처음 지을 때만 해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종합제철 공장을 시설하고 앞으로의 공업 정책. 한국보다 먼저 일관제철을 시도한 개도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다 그 성공을 못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나라에 비해 가지고서 별로 특별히 더 우수하다거나 나은 조건이 없는데 일관제철을 짓겠다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다. 돈도 기술도 없고 반대는 많은 막막한 상황에서 포항제철 건설의 탈출구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이 메모를 포스코 사람들은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게 마패입니다. 그런데 그 마패라는 표현은 그건 물론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
1970년 당시 박태준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작성한 이 메모는 사실 제철소를 짓는 데 필요한 설비를 정부의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입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그런 일부의 예외적인 권한을 인정해 준 거니까 이것은 옛날에 암행사만이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속칭 마패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마패다 이렇게. 마패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신뢰의 표현이었고 그것은 법보다도 강한 힘을 보였습니다. 포항제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됐고 일부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마패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을 절대 신임을 하고 또 그런 어떠한 포항제철 성공시키기 행정 절차를 다소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뭐는 다 이해를 미리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충 눈치로도 알고 정치자금 안 내는 거 보고 그러고도 배기는 거 보고 이런 거 다 추측이 되지 않았겠어요. 잘 살아보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는 나름대로 효율성을 인정받으며 많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이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 또는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공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지 공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벌고 부자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이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의 억압으로 나타났습니다. 1972년 유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의 길을 만들어 놓고 제왕과도 같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국과도 비슷했던 그 당시를 사람들은 겨울 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다시 만들면서 그때부터 강한 대통령이었는데 그다가 또 유신혁명 비슷한 걸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왕적인 그런 대통령이 된 겁니다. 사법부도 자기 밑에 놓고 입법부도 자기 밑에 놓고 말하자면 삼권 분립 같은 것도 거의 사실상 무시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분에 입장하신다는 1974년 8월 15일 우리가 그동안 시정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있던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고 숨졌습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때로는 한 송이 백합처럼, 때로는 봄볕처럼 감싸주시던 그분이 비명에 가시다니. 슬픔을 넘어서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광경이 야 어찌 아름다운지. 오늘도 유경수 여사의 장례식 방송에 참여했던 성우 고은정 씨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과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자애들보다도 더 공살 맞잖아. 그래. 아무리 그래 뭐 광화문에서 그냥 그 파주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그 고무신을 벗어들고 그냥 땅을 치고 그 네거리 한복판에서 그냥 벌벌 기고 막 아이고 그 문상 하는 곳마다 그냥 줄을 서서 그게 며칠이었던가요? 며칠을 했죠? 5일장이었나?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 고귀한 희생이었기에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유경수 여사의 죽음 앞에 국모가 돌아가셨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기고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깨끗이 왕비를 가리키는 국모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거의 우리가 체험한 건 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모라고 그래도 어색하지가 않았고 저도 낯설지 않았고 그 국모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한 호칭이네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했죠. 이때만 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왕국의 백성과 공화국의 국민 사이에는 별 구분이 없었습니다. 백성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백성은 주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왕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가는 거고 또 오히려 왕으로부터 아니면 정부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상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권한을 갖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오히려 능동적이고 참여적이고 자기의 주의 주장을 오히려 강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청와대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매일 밤 9시 정각이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던 전두환 대통령. 실정적인 사상 이념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 젊은 대학생들에게 그 당시 방송됐던 전두환 대통령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소탈하고 소박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런 면을 아울러 지니고 계셔서 우리는 흔히 과거에 그분을 그릇이 큰 분이다. 오늘 세계인들은 확신의 지도자가 없음에 궁핍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의 지도자를 가짐으로 해서 소망의 새해를 기다릴 수가 있다. 단비를 몰고 온 전두환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의 보도진 80여 명과 국내 보도진 70여 명의 취재 기원경이 2월 워싱턴 초겨울 비추위를 녹였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일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밑에서 위대한 국민이 된 긍지와 기쁨을 갖게 해주신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유독 푸르러 보이는 9월 하늘 아래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손을 건넨다. 그의 얼굴은 더러 검어 보였고 그의 손은 더욱 강건했다. 전두환 정권이 오공화국 체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볼 때에는 실제로 저런 상황을 직접 보니까 저것이 과연 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시대가 맞는지, 저것은 절대 군주나 전제 군주제와 다른 게 무엇인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1987년) 초 전두환 대통령은 56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7년 임기의 마지막 해였지만 정권 말기에 나타난다는 권력 약화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족의 저력을 하나로 모두어 1986년을 흑자 경제 원년으로 이끄신 이어 아시안 게임에선 일본을 이기고 중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시니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뒤를 이어 체육관에서 선출될 대통령 후보로 육사 동기인 노태우 씨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영규 정무수석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게 국가를요. 국가 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책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무력하게 하는 거는 도저히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죠. 촛불 집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제부터는 아주 좀 강경하게 이런 식으로 폭력심이 이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에 5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만둬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것은 반드시 버릇을 고쳐야 돼요.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질서 유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사실 국가는 늘 최우선 순위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국민은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긴 군사정권의 종식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열었습니다. 세계의 관심과 그 뒤를 이은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 첫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여전히 강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강력한 지지 기반과 정치 자금, 그리고 여당 총재로서 국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논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면요, 서양의 그 민주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 이승만 대통령이든 군인 출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든 또 문민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이든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이든 이분들 모두가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의 대통령제는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제왕들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유물인 권위주의를 허물었습니다.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저 이명박이 다시 살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대통령의 대선 광고에는
똑같이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좌와 우, 이념이나 시종과는 관계없이 당선 이후 두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선 아쉽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백성, 국민을 위한 생각이라는 것이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과 더불어 간다든지 국민과 의논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독선적인 그런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항상 국민들한테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60년.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거뒀습니다. 긴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양적인 성장, 외형적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이 대의민주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참된 의미의 공화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의 이제 법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용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국가가 추구해야 될 어떤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그때 공화국이 되는 거거든요. 110년 전 만민 공동회에서 공화국은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상상 속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60년 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값비싼 희생과 투쟁을 통해 민주라는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완의 공화국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